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23년 5월 4일 오전 11시 30분 대만 타이중의 한 아파트 화단에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이 남성은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사망한 남성은 뇌선동시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살 학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이 안타깝긴 했지만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25살의 남성 하자금 씨의 진술로 인해 사건은 일단 사고사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어요. 하자금 씨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이선동이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아침부터 둘은 함께 술을 마셨고 자신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요. 하지만 이 진술에 강하게 반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동 씨의 어머니 천 씨였죠. 아들은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다. 이건 분명 하자금 씨가 꾸민 일이다 라며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선동 씨가 숨지기 단 2시간 전 혼인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바로 하자겸 씨였죠. 동성혼도 이목을 끌었지만 더 시선을 집중시킨 건 선동 씨의 재산이었어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의 재산은 무려 200억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선동 씨가 사고사로 처리가 된다면 재산의 절반 이상이 하자금 씨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의 어머니가 강력하게 타살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황이 이렇게까지 드러났는데 경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이 조사가 시작되자 수상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사회적 편견을 뚫고 동성혼을 했을 정도라면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했을 겁니다. 하지만요, 장례식을 비롯해 그 어느 자리에서도 하자금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거죠. 더욱 수상했던 건 사망 당일의 행적입니다. 5월 4일은 한 달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기리는 가족 추모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이 선동 씨의 할아버지가요. 그래서 선동 씨는 조용히 혼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8시 하자금 씨가 불쑥 찾아오더니 상속 문제가 생겼다면서 선동 씨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곧장 주민센터로 가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로부터 2시간 뒤 선동 씨는 10층 아파트에서 추락하게 되고요. 좀 이상하죠? 추락 직후 행동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선동 씨가 추락한 몇 분 뒤에 하자금 씨는 곧장 추락 장소로 내려왔지만 그 어떤 구조 활동도 하지 않고 목격자 마냥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현장에 있던 경찰이 그에게 사고자와 아는 사이인지 묻는 말에는 모른다고 대답하는 장면이 이 바디캠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2시간 전에 분명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인데 말이에요. 경찰이 CCTV를 확인하자 더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분명 집에 들어갈 땐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찍힌 카메라에서는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2시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사이에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이에 대해 하자금 씨는 앞서 언급했듯 자신이 샤워를 하던 중 사고가 났고 급하게 아무 옷이나 입고 나와서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의 복장은 너무도 단정했어요. 심지어 손에는 새 운동화가 담긴 봉투까지 들려 있었고요. 정말 급하게 나온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게? 여기에 더 이상한 건 굳이 CCTV가 없는 비상계단으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정말 급하면 그냥 계단이든 비상계단이든 내려올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급한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깔끔한 외출복에 손에는 신발 봉투까지 들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준비된 외출처럼요. 그에 대한 의혹이 커지던 그때 선동 씨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우리 아들은 동성애자가 아닙니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남자와 결혼을 했겠습니까?
즉, 이 결혼이 뭔가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선동 씨가 사망하기 몇 개월 전 짝사랑하는 여자아이에게 고백했다가 차였고 그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우울해했다고 해요. 이 주장은 친구들과 담임교사의 말과도 일치했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선동 씨는 여느 남학생들처럼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여학생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짝사랑 고민도 자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증거는 메신저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는 흔히 남학생들이 장난으로 하는 스킨십도 싫어했다고 해요. 물론 고등학생 때가 워낙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환경이니 동성애를 숨겼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만약 그렇다면 몰래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 핸드폰, 일기, 어디에도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심지어 은밀한 동영상 취향도 모두 남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아들이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어머니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을 얻었죠. 더군다나 가족들과 지인들은 평소 선동 씨와 하자금 씨의 왕래가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했다는 사실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하자금 씨, 이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이죠? 그는 아버지와 함께 대대로 선동 씨 할아버지 재산을 관리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선동 씨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대만 제2의 도시인 타이중시가 논밭일 때부터 땅을 사모았거든요. 소유한 부동산만 30여 개가 넘어 재산이 무려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런 거대한 재산 관리를 도맡고 있으니 그 누구보다도 선동 씨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자금 씨는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주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지만 자연스럽게 선동 씨와도 얼굴을 마주쳤을 가능성이 높았죠. 이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아는 형동생 같은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혼인신고를 담당한 구청 직원들도 이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참고로 대만은 동성혼이 가능해요. 보통 동성혼을 하러 오는 커플들을 보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고 그 어떠한 신체 접촉은커녕 말도 섞지 않았다고 해요. 혹시 사회적인 시선 때문이었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둘만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서로 아무 말 없이 정면만 응시하고 있어요. 정말 어색함의 끝인데요. 여기에 하자금 씨의 여자친구까지 나타나면서 진짜 동성애가 맞느냐는 의혹이 커졌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대만의 유명 법의학자 고대성이 선동 씨의 죽음이 일반적인 추락사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타살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죠. 고대성의 주장으로는 선동 씨가 발견될 당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10층에서 추락한 것 치고는 출혈량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추락에서는 일반적으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머리가 깨지거나 골절상을 입는 것이 보통인데 오른팔 뼈가 튀어나온 것을 제외하면 외관적으로는 비교적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추락 장소도 이상했어요. 보통 이 건물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건물 구조상 최소 3m 이상은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된 위치는 고작 2m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뛰어내린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 의해 밀려서 떨어졌거나 의식을 잃은 채로 떨어진 것처럼 보였죠. 게다가 머리가 떨어진 주변 풀만 유독 시들어 있었고 몸에는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어요. 오른팔에 주사 자국 4개, 목에는 졸린 듯한 자국, 쇄골에는 멍 자국, 마지막으로 약물주의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생겼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뒤에서 제압한 뒤 입을 막고 약물을 주사해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그 상태로 10층 아래로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선동 씨의 할아버지가 사실은 그의 친아버지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충격적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손동 씨의 가족 배경을 잠깐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일단 가족 관계부터 살펴보면 손동 씨의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는 슬하에 2남 3녀가 있었습니다. 총 5자녀가 있었죠. 이 중 둘째 아들은 안타깝게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며 결혼 시기가 되었지만 짝을 찾는 건 쉽지 않았죠. 결국 아들을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여성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둘은 결혼했고 이듬해 딸을 낳았는데 할아버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들을 원했거든요.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며느리는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새로운 며느리로 중국인 천 씨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이 할아버지가 반한 겁니다. 며느리로서가 아니고 여자로서 말이죠. 이때부터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서 쉬면서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자주 만들었어요. 천 씨는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아버지의 뜨거운 시선과 과한 스킨십을 불편해서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같은 집에 살잖아요. 이게 피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어느 야심한 밤, 땀에 젖은 며느리를 본 시아버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됩니다. 그녀가 크게 반항하자 여기서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건강한 아들을 낳아주면 재산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보면 이 금액이 평생 일해도 벌지 못할 돈이에요. 또 천 씨는 중국인인데 대만에 거주하고 싶었어요. 근데 비자 문제가 전적으로 시아버지 소관이었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후 둘의 관계는 오묘해졌죠.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멀리 여행 보내거나 밖에서 아주 잠깐 만나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자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죠. 시어머니가 정원을 가꾸러 나간 그 잠깐 사이에도 관계를 맺어요. 결국 천 씨는 시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 아이가 바로 선동 씨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후에도 둘의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애초에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이쯤 되니 시어머니도 점점 둘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 구두쇠 영감이 자꾸 자신을 여행을 보내는 것부터 해서 분명 며느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왔는데 머리가 젖어 있으니 이상했죠. 여기에 첫째 며느리가 떠난 것도 사실 남편의 희롱이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것까지 기억이 나면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와 관계가 의심스러웠던 시어머니는 해외여행을 갔다가 몰래 하루 먼저 귀국했어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조용히 집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소리를 따라 옥상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의자를 놓고 방을 내려다봤죠. 역시 남편은 며느리와 신나게 밀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자라고 믿어온 손동 씨가 사실은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후 가족들은 천 씨를 내쫓으려 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10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할아버지는 가족들 모두 내쫓고 천 씨와 선동 씨를 남겨두었어요. 진짜 막장이죠. 이후 약 10년간 선동 씨에게 200억 원 가치의 토지 30필지를 증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물 가치까지 합산하면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이때 이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한 것이 바로 하자겸 씨의 부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재산 상속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 씨 부인은 그를 의심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하지만 하자겸 씨가 살인범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또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의 집안 역시 건물 2채와 저택을 소유할 정도로 부유했거든요. 살인을 저지를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죠.
또한 혼인신고를 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너무 대담하고 오히려 의심을 사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정말 범인이라면 이렇게 눈에 띄는 짓을 했을까요? 게다가 선동 씨는 가족 간의 소송과 출생의 비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꼭 타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부검 결과였습니다. 자, 법의학자 고대성의 주장과는 달리 체내에서는 그 어떠한 독곡물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고대성은 오른손 골절만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양측 가슴뼈가 부러지고 복부가 파열되었으며 몸의 대부분 뼈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출혈량도 800ml에 달했고 혈액이 가슴과 복강 안에 고여 있었죠. 폐도 심하게 찢어져 있어서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고요. 즉, 외부 출혈이 비교적 적었던 것은 대부분의 손상이 내부 장기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자금 씨가 뒤에서 그를 제압하고 약물을 주사했다면 손동 씨는 본능적으로 강하게 저항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망 직후 촬영된 신체 사진 어디에서도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동 씨의 목에서도 방어은이나 타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요. 몸 곳곳에 난 주삭 자국 역시 병원에서 놓은 것이었습니다. 목에 졸린 흔적은 구조대가 착용한 보호대에 의한 것이었고 오른팔의 주사 자국도 병원에서 놓은 것으로 밝혀졌죠. 그래도 하자금 씨가 손동 씨를 살해했다는 의혹은 계속됐어요. 검찰도 이 부분을 그냥 넘기지 않았고 결국 그를 살인 혐의와 문서 위조 혐의로 함께 기소했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서 위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이 되어서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공판을 10차례나 진행될 정도로 팽팽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여론은 하자금 씨가 돈 때문에 어린아이를 죽였다고 격분했고 몇몇 사람들은 재판 때마다 찾아가서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어요. 이에 하자금 씨도 맞서 욕설을 퍼붓는 총극도 벌어졌죠. 그는 재판 내내 같은 옷을 입고 출석하는 등 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025년 1월 23일에 열린 2심에서 하자금 씨는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되는 날 그는 기자들에게 V자를 그리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기행을 보이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죠. 사실 그는 초범이었고 반성문을 제출하고 죄를 인정했다면 보석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그의 태도에 크게 분노하며 그 어떠한 선처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선동 씨는 사망한 지 666일 만에 냉동고에서 나와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200억을 남긴 한 소년의 죽음,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살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6년 11월 18일, 여기는 벨기에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 살던 A씨는 평소처럼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불현듯 쿵 하는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놀래서 소리가 울린 쪽인 뒷마당으로 달려가 봤죠. 그곳에 심어진 나무들 사이로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큰 소리에 이웃 주민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A씨가 마당을 살펴본 결과 그곳에는 한 여성이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38살의 엘스 반도렌이었는데요. 무려 3200m 상공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엘스는 남편인 얀과 함께 금은방을 운영하며 2명의 아이를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녀의 안색이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가게 운영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취미로 스카이다이빙 함께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제안했죠. 뻥 뚫린 하늘을 보면 스트레스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주말마다 스카이다이빙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흥미를 잃은 남편과는 달리 엘스는 점점 이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취미를 배우는 데 할애했고 2001년에는 더 디바스라는 팀에 합류해서 본격적으로 스카이다이빙을 즐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2년간 꾸준히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취미 생활을 이어나갔고 그녀는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죠. 2003년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엘스는 2300번의 스카이다이빙을 성공적으로 해낸 베테랑 다이버였어요. 사실 이 정도로 깊이 빠져들면 기록에 대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장으로 인해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요. 제가 알아보니까 낙하산을 개방할 때 순간적으로 강한 압박이 생기기도 하고 착지할 때도 충격이 커서 반복된 압력으로 인해 탈장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정신적으로는 좀 건강해졌다고 해도 이게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만두는 게 맞죠.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가족에게 약속을 합니다. 경쟁을 떠나 처음 접할 때처럼 가볍게 즐기는 정도로만 하겠다고요. 이후 엘스는 짤즈버그라는 스카이다이빙 팀으로 옮겨서 전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즐깁니다. 그녀는 이 팀에서 자신과 이름이 같은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26살의 초등학교 교사 엘스 클로트먼스였습니다. 둘은 10살이 넘는 나이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죠. 자, 엘스라는 이름이 같으니 제가 이 여성은 클로트먼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클로트먼스 외에도 마르셀 소머즈라는 남자 동료와도 친해지게 되면서 세 사람이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 사이로 지냅니다. 사건이 발생한 11월 18일, 엘스는 주말을 맞아 클럽 회원들과 함께 벨기에 프랑그드 상공을 비행하기로 했습니다. 엘스와 클로트먼스, 마르셀, 이 클럽 다른 회원 1명까지 해서 총 4명이서 한 팀으로 비행을 준비했죠. 비행 전 리허설까지 완벽하게 마친 4사람은 본격적으로 다이빙을 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뛰어내렸어요. 그들은 상공에서 넷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대형을 갖추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뛰어내리고 잠시 뒤에 서로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봤죠. 그런데 클로트먼스가 위치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가 다른 멤버들보다 몇 초 더 늦게 뛰어내렸던 겁니다. 결국 세 사람은 클로트먼스 없이 대형을 정비했죠.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는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순조로운 비행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상공 100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세 사람은 손을 놓고 이제 낙하산을 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에 맞춰 성공적으로 낙하산을 편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엘스의 낙하산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낙하산을 고장났나 싶어서 그녀는 급히 예비 낙하산을 조작했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마르세는 엘스의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급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어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한편 엘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낙하산을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낙하산은 펴지지 않았고 결국 한 가정집 마당으로 떨어져서 끔찍하게 사망했습니다. 이 당시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에 모든 상황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사건을 조사한 경찰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이 낙하산 고장으로 발생한 단순 스카이다이빙 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스의 낙하산을 확인한 경찰은 그녀의 낙하산 줄이 예리하게 잘려져 나간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확신했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낙하산을 망가뜨렸다는 걸요. 그녀는 추락 직전에도 낙하산을 펼치려고 했기에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스스로 망가뜨렸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그녀를 살해하기 위해 일부러 조작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죠. 또한 낙하산과 연결된 줄만 잘려져 있었기에 경찰은 스카이다이빙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범인일 거라 추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함께 하자고 했던 그녀의 남편 얀이었어요. 그러나 엘스가 장비를 집에 보관하지 않고 다른 곳에 뒀기에 얀은 그녀의 장비에 접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은 동호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엘스와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했기에 얼마든지 그녀의 장비에 접근이 가능했죠. 특히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클로트먼스와 마르셀을 의심했어요. 더욱이 사건 발생 전주에 세 사람이 함께 마르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또 엘스가 마르셀의 집에 장비를 놓아두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의심은 더 짙어졌습니다. 스카이다이빙 전문가였던 클로트먼스와 마르셀에게 낙하산 줄을 자르는 일은 단 30초도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간단했어요. 두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죠. 경찰은 두 사람을 압박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클로트먼스는 100시간가량의 신문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녀는 두 번째 진술을 하기 직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죠. 경찰은 그녀가 신문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의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클로트먼스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경찰은 엘스와 클로트먼스, 마르셀, 이 세 사람 사이에 숨겨져 있던 은밀한 비밀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실 엘스와 마르셀은 불륜 사이였습니다. 2004년 동호회에서 마르셀을 만난 엘스는 잘생긴 그의 외모에 호감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 주말마다 만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빠르게 빠져들죠. 엘스는 평일에는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마르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생겼다 보니까 마르셀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은 비단 엘스뿐만이 아니었어요. 엘스의 절친한 동료 클로트먼스 또한 그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그녀가 마르셀을 좋아하는 것을 몰랐던 엘스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클로트먼스에게 자신의 불륜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클로트먼스는 질투에 휩싸였어요. 엘스 몰래 마르셀을 뺏기 위해 그를 유혹했죠. 이 앞에서는 친구 엘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뒤에서는 자기도 마르셀을 좋아하니까 그를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마르셀은 클로트먼스 유혹에도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금요일에는 클로트먼스랑 토요일에는 엘스와 함께 했습니다. 이 사실은 엘스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여전히 그녀에게 클로트먼스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유일한 친구이자 의지하는 동료였죠. 그러나 클로트먼스에게 엘스는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친한 친구인 척 연기하면서 뒤로는 이 두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엘스에게 익명의 전화와 편지를 보내서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협박했고요. 그녀의 친구들과 남편에게도 불륜을 고발한 익명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사실 클로트먼스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남자친구로부터 충족하고자 했어요. 연상의 마르셀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대입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결핍에 클로트먼스는 마르셀에게 더 강한 집착을 보였고 이에 지친 마르셀이 몇 차례 헤어지자고 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녀가 울고불고 막 사정해서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클로트먼스에게 내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엘스고 너는 그 다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랑 관계한 거 진짜 후회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분노는 계속해서 커져만 갔고
결국 그 화살이 엘스에게 향했던 거예요. 아, 얘만 없으면 마르셀은 나만 볼 텐데, 에잇! 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6년 11월 10일 금요일, 평소처럼 마르셀은 클로트먼스와 자신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엘스가 마르셀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는 엘스를 반기며 그녀를 위층 자신의 침실로 안내했죠. 그러면서 클로트먼스 보고는 아래층 거실에서 자라고 합니다. 자기는 엘스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고요. 클로트먼스는 엄청난 분노가 치밀었죠. 안 그래도 엘스가 미운데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던 금요일마저 엘스에게 빼앗겨 버렸잖아요. 이때부터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밤을 보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스카이다이버였던 그녀는 엘스를 확실하게 죽이고 자신이 살인범으로 몰리지 않을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낙하산을 망가뜨리는 것이었죠. 클로트먼스는 엘스가 베란다에 두고 간 그녀의 낙하산 장비에 다가갔고 가위를 꺼내 망설임 없이 낙하산 줄을 끊었습니다. 후에 11월 18일 비행 당시 클로트먼스는 일부러 약간 늦게 출발했던 거예요. 다이빙을 지켜보기 위해서요. 엘스가 낙하 전에 자신의 낙하산을 먼저 점검하고 뛰어내렸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질 못했습니다. 매번 잘 사용하던 낙하산이 이렇게 끊어져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겠죠. 그녀는 엘스가 낙하산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떨어지며 비명을 지르는 모습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생각했죠. 얘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마르셀은 나만 보겠지?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는 그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아서 클로트먼스에게도 완전한 이별을 고하는 겁니다. 엘스가 자신의 평생 사랑이었기에 그녀가 죽은 지금 그 누구와도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다면서요. 게다가 여기서 점차 조여오는 경찰의 수사망과 마르셀과의 관계 악화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그녀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습니다. 2007년 1월 경찰은 클로트먼스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엘스를 죽인 법의학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데요. 그녀의 주장대로 스카이다이빙 장비에서 DNA나 지문이 검출되지 않긴 했어요. 정황 증거를 제외한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렇기에 배심원단은 정황 증거만을 근거로 판단해야 했죠. 그들은 4시간의 회의 끝에 클로트먼스를 유죄로 판결합니다. 이유는 그녀가 다이버로서 낙하산을 고장내는 방법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점이었죠. 결국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그녀의 변호사 측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을 했고 이를 인정한 재판부는 종신형이 아닌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죠. 한편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엘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클로트먼스가 엘스의 불륜을 고발하는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은 끝까지 아내를 믿었어요. 자녀들 또한 어머니의 불륜을 믿지 않았고요. 그러나 재판 과정 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자녀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재판장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카이다이빙 사고처럼 봤지만 점점 밝혀지는 진실들이 충격적이죠. 특히나 가족들은 이 상황에서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은 어머니가 살해당했다는 사실과 범인의 반성이 전혀 없는 모습, 더불어 어머니의 부정함을 알게 되어서 재판장에서 끊임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